만나면 좋은 친구 MBC. Approaching our demonstration facilities, we are at the depth of 420 meters. This is the shaft. It's 450 meters cold underneath. Long-term safety has been the main analysis for all this final disposal project. It has come during decades. When we talk about trust, trust never comes in 1 or 2 years. It takes time. 우리 부산은 바로 옆에 원전 6기를 두고 있는 아마도 세계 유일한 대도시입니다. 더구나 거기에는 핵 폐기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핵 폐기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윤파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핵 폐기물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게 다른 명칭이 있죠. 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원전을 쓰고 나면 필연적으로 폐연료봉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핵 폐기물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분출하다 보니 사람에게 노출되면 하루 만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아직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전북 부안. 인구 6만 명 남짓한 도시에 연일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부안 군수가 여론도 묻지 않고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 공모에서 방패장을 유치하겠다며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군수는 주민들에게 감금됐고 폭력 사태로 이어져 넉 달간 부상자만 500여 명, 그리고 45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부안 사태. 끝내 부안의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무산됐고 대신 경주의 또 다른 방패장 건설이 추진됐습니다. 경주의 중저준위 방패장입니다. 부안에서 추진됐던 고준위 방패장과 다른 낮은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만 처리하는 곳입니다. 원전에서 작업자들이 사용한 장비나 장갑, 옷 등 방사능 함유량이 미미한 폐기물을 여기에다 보관 처리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떤 정부도 사용 후 해결료를 처리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에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마치 폭탄 돌리기로 미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 30년, 50년 걸리는 이런 장기의 전략을 국민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정부는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해안가를 따라 6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원전 사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은 해운대, 금정, 수영구 10개 구를 가로질러 거주 인구만 235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 대비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대입니다. 전국에서 해마다 700톤 이상의 고준위 핵 폐기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방법도 장소도 없어 그저 원전 내 수조 안에 임시로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이젠 이마저도 포화 상태입니다. 똥통도 이렇게 흔들면 좀 더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좀 더 해가지고 더 채우고 있어요, 지금. 진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원자로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뒤 빼낸 연료. 고리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는 83.8%까지 차올라 있습니다. 수조가 꽉 차서 다른 원전으로 핵 폐기물을 옮겨가며 저장하고 있는데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원전은 결국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고리 2호기 같은 낡은 원전은 수명을 늘려 사용하고 추가로 새 원전을 더 짓겠다는 목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원전 확대 정책으로 핵 폐기물 포화 예상 시기는 당초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졌지만 이를 어디다 보관할 것인지 지금으로선 마땅한 해법이 없습니다. 네. 원전 강국이 되겠다고 하면서 쌓여있는 핵 폐기물 처리를 못한다. 아마 같이 지금 TV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도 비슷한 사정 아닙니까? 네, 현재 전 세계 38개 나라에서 원전 44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핵 폐기물 처분한 나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 한 곳, 핀란드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른데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정했고 또 실제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핀란드 현지에 건설되고 있는 고준위 방폐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핀란드 남서부 해안가에 위치한 에우라요키시입니다. 시내에서 약 20km 떨어진 작은 섬. 올킬루 오토의 붉은 건물이 보입니다. 세계 최초의 핵 폐기물 처분장, 핀란드 온칼루입니다. 오는 2024년 첫 매립을 목표로 막바지 시험만을 남겨둔 온칼루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안전모와 비상 구조 장비를 갖추고 지하시설로 이동했습니다. 터널의 문이 열리자 드러나는 끝없이 이어진 지하 갱도. 갈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We are approaching our demonstration facilities. We are at the depth of 420 meters. 온칼로는 핀란드어로 구멍이라는 그 의미처럼 깊고 어둡습니다. 이따금 비상 대피소만 있을 뿐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의 좁은 도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막은 채 막바지 공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안반 조사를 위한 구멍이 곳곳에 뚫려 있고 앞으로 폐연료봉이 들어갈 자리가 표시돼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이 묻힐 지하 450m 아래. 드디어 거대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작업자를 위한 식당과 샤워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I mean, the workers who are here, they are eating here, and the food will be delivered here every day. 온칼로 터널의 벽면은 눈으로 보기에도 단단하고 건조합니다. 안정적인 화강암은 무려 20억 년 동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하수가 흐르지 않는 마른 안반입니다. 방패장으로 최적지인 이 부지를 찾는 데만 핀란드는 17년이 걸렸습니다. Long-term safety has been the main analysis for all these final disposal projects. We have studied the rock movements, we have studied the land raising, we've been studying in Greenland. So everything possible has been researched. 막 꺼낸 사용 후 해결료의 방사선 양은 7,000mSv. 직접 노출되면 대부분 하루 만에 사망합니다. 방사능이 자연 상태인 0.3mSv까지 떨어지려면 무려 10만 년이 걸립니다. 지금으로서 유일한 해법은 땅속 깊이 묻은 뒤 봉인하는 심층 처분입니다. 온칼로 역시 10만 년을 염두하고 설계했습니다. There's engineered release barriers which will keep the waste isolated from the nature as long as it's needed. So the isolation is the key word in here. And this method is also based on multi-barrier concept.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는 수조에서 열을 식히고 난 뒤 지상에 세워진 이른바 캡슐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이 공장에서 구리로 만든 두께 5cm, 길이 4m의 캡슐, 즉 캐니스터 안에 밀봉된 뒤 450m 아래 지하를 향해 수직으로 이동합니다. 방사능 피폭 위험이 있어 여기서부터는 인간이 아닌 로봇이 모든 작업을 수행합니다. This is the shaft. There's 450 meters hole underneath it. 한 개의 캐니스터에 담기는 폐연료봉은 2톤가량. 약 100년에 걸쳐 9,000톤 분량의 폐연료봉이 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안반 사이 물이 침투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돼 광범위한 방사능 누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토 물질인 벤토나이트로 감싸고 동굴 전체를 콘크리트로 메워 방패장을 통째로 지상과 분리시킵니다. The capsule goes there. Then we're installing the bentonite. 10만 년 동안 인류에게서 완벽히 격리되어야 하는 시설. 그 긴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빙하기가 닥치거나 언어와 문자가 바뀌고 인간이 지하 방패장까지 침입하게 되는 불상사까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설계됐습니다. 미래 세대가 이 공간에 무엇이 묻혔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지상 위 인류의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Spent fuel here at the minus 430 meters, so people can live above the repository and not even knowing about the repository. 핀란드 옹칼로는 상업운전에 들어간 원전 단 3기에서 방패물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8배가 넘는 26기의 원전이 해안가를 따라 퍼져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작업자들이 사용한 옷이나 보호장비 같은 중저준위 방패물이 바닷길을 따라 경주 방패장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른 핵발전하는 나라에 비해서 국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를 옮기는 건 아니고요. 옮기는 수단도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바다를 통해서 옮길 수도 있고 기차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고준위 방패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핵 폐기물은 육지나 백기를 따라 전국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핵 폐기물 처분장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과연 저런 부지가 있을까 싶고 더군다나 우리는 핵 폐기물 양이 더 많아서 더 큰 부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에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부안 사태도 있었고요. 안면도, 구럽도가 방패장 후보지로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말 바꾸기, 비공개 등으로 그 시도는 번번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핵 폐기장을 건설한 핀란드는 우리와 무엇이 달랐기에 이 방패장을 만들 수 있었는지 더 취재해봤습니다. 핀란드 에우라요키시가 방패장 부지로 선정된 건 지난 2001년입니다. 핀란드 정부는 전국 100여 곳에 후보지를 두고 광범위한 지질 조사를 거쳤고 사업자가 최종 5곳을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후보 지역 지방의회에 방패장을 거부할 권한을 전적으로 쥐어줬습니다. 의회 판단의 핵심 기준은 안전성과 주민 수용 여부였습니다. 에우라요키 시의회는 공개 토론 끝에 20대 7로 방패장 건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Bedrock was safety here, and I think that was the reason that they asked for the municipality that is this good or not? And it creates jobs and yeah. We have tax incomes and so on. 에우라요키시 인구는 10,000명 남짓.
원전이나 핵 폐기물 근처에 산다고 해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매년 2천만 유로, 우리 돈 260억 원 가량이 세금으로 거쳐 오롯이 시에 들어갑니다. 각 원전 반경 5km를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법으로 정하고 지원금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의 우리와 대조적입니다. No, on se sen verran muuttunut ainakin, että paljon sieltä tulee rahaa Ehuröön kunnan. Niin, sähköä tietysti ja tuleuttua. 주민과 운영사 간 소통은 독립기관이 담당하는데 우리에 빗대면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대부분은 지역 원자력 시설에 큰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I think that since nuclear power plant produces very environmental friendly energy, it's also good for us. So I can tell him when he grows up a little bit that it brings a lot of good things to us and produces lots of electricity to whole our country.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운영사가 따르고 지역사회가 감시하는 체계를 40여 년간 다져왔기 때문입니다. High-level trust for nuclear issues, it has come during decades. When we talk about trust never comes in 1 or 2 years. It takes time. During these decades, TVO and Posiva, they have always done like they have said. 우리나라도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여한 사용후 해결료 관리정책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이 문제를 공론화에 붙인 겁니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향후 36년 안에 영구 처분 시설을 만들자는 것. 하지만 이 권고안은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과 함께 차기 정부가 들어서자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2019년 구성된 사용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20개월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였지만 이 위원회 역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왜 마무리를 못 지었는가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임시저장시설이라는 법적인 정의나 그리고 관련 건설 절차가 매우 제도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 갈등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경주 월성에 임시저장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결론만 확실하게 내놓으며 지역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당시 월성 원전은 핵 폐기물이 포화 상태를 넘어서며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던 상황. 원전 가동을 위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위원장과 위원들이 무더기 중도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했다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한 이런 사례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 이 문제가 더 보이게 만든 원인이 정부에 있다. 고준위 방패장을 찾아 나선 지 32년. 이렇게 허송 세월을 보내는 사이 지금도 핵 폐기물은 기약 없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추진 중에 있죠. 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놓은 법안이 있고요. 또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로운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시 저장시설을 짓고 수조 속에 있는 핵 폐기물을 꺼낸 뒤 여기에다가 보관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인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임시 저장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영구 방패장 만들 때까지 포화 상태로 쌓인 핵 폐기물을 밖으로 꺼내서 보관이라도 하자는 겁니다. 특별법에서 임시 저장시설 부지 선정 과정을 어떻게 정할지 또 기간을 얼마 정도로 정할지 이 원전 지역에 사는 부산 시민들로서는 이게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합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죠. 탈원전이다, 친원전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용 후 핵 연료 이거 처리하는 것부터 시급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용한 핵 연료를 재처리를 하면은 부피가
20분의 1로 줄어든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은 재처리를 해주게 하면서 한국은 크게 지금 제한을 가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윤 기자께서 또 후속 보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부산에서만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규제가 해제됐기 때문에 부산에서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선점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블록체인 특구 3년, 부산의 현실과 미래, 오늘 두 분 전문가 또 관계자분 모시고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성 부산시 디지털 경제혁신실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태경 부산 블록체인 산업협회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시작은 블록체인 도대체 뭡니까? 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거래 데이터가 블록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블록은 딴 거 아니고 집에 갖고 계시는 컴퓨터 네. 이런 데다가 거래 데이터가 담겨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 은행 거래 기록은 은행의 주 전산 장치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그런 일은 없지만 해킹을 당한다든지 위변조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처럼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각자가 분산해서 저장을 하고 있다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네.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해킹이라는 것들도 있을 수 없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분산 저장 장치 보안성이 뛰어나다 위변조가 방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컴퓨터 자체가 하나가 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우리 그 앵커님과 저하고 네. 거래 계약서를 하나 씁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상한 마음을 먹고 이 계약서는 그래서 10억을 빌렸는데 나는 빌리지 않았다고 그 계약서를 위조를 합니다. 그렇죠. 두 사람 사이에서는 결국은 해결책은 법정에 가서 판사의 판결을 받을 일이죠. 그러나 블록체인 상에서는 이 계약서를 우리 두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 MBC 전 직원, 저희 협회에 있는 회원사 전 직원들이 다 동일한 계약서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약자 두 사람 중에서 한 명이 거짓으로 위조 변조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비교를 해서 이건 가짜다 하고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만약에 그 거래 정보가 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대의 PC에 이렇게 분산해서 저장되어 있다 한다면은 세계 제1의 해커라 하더라도 그러네요. 그것을 뚫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예. 특구 지정이 3년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좀 우리 부산시가 좀 실생활에 적용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기술로 적용된 거고요. 그다음에 훈민정음 해례본 지난번에 조각해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NFT라고. 이러한 부분들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는 많이 알 수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백신 증명서 이러한 부분들도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들이 적용된 거고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비패스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인증서, 자기가 증명서라든지 교통카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한꺼번에 다 담겨 있어서 쉽게 말해서 핸드폰 하나만, 블록 하나만 들고 다니시면 이것이 모든 것이 신분 증명부터 시작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혹은 교통카드 사용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 실생활에서 우리 주변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융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는 비즈니스를 블록체인과 결합을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배달 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 하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인지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모르겠다가 48.2%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안다가 22.9%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구 3년이 되었는데 기업들이나 우리 부산 시민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 좀 말씀을 먼저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부산에 대한 특히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업들은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요. 많은 문의도 오시고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릴 때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으로서 혹은 특구의 발전 방향으로서 계속 이렇게 해 나간다면 좀 더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사장님, 이 특구, 블록체인 특구 우리 부산만 있는 겁니까? 혹은 다른 데 있습니까? 예, 뭐 다른 지역들도 다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네네. 사실 금융 분야의 블록체인 산업이 발행을 하면은 지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전 정부는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그들의 자금 조달 방법인 ICO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특구에서 금융 관련 기업들, 특히 거래소 이런 것들이 아예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그것이 근본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서 한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특구에 들어와 있는 기업의 규모, 그다음에 향후 계획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은 저희가 공간들을 계속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페이스라 그래서 BIFC 그 국제금융센터 8층에 지금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지금 19개사를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입주를 시켰고요. 창업기업 플러스 뭐 일반 기업까지 포함해서 그 외에도 이제 과기부도에서 이 특구 내지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 부산이 갖는 강점이 많다. 그래서 기술 지원 혁신센터를 또 국비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10월 달에 또 공모를 통해서 입주 기업을 모집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별도로 BIFC에 또 8층, 9층 이렇게 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창업기업이나 혹은 부산을 오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모시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이미 뭐 그 블록체인과 그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체들 33곳은 이미 오시겠다라고 본사 이전 혹은 지사를 설립하겠다고 MOU를 맺은 상태고 일부는 또 이제 내려오셨고 그런 상황으로서 이제 집적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고용되는 사람은 일반 다른 기업보다 확실히 좀 연봉이 그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그 국내의 모 중견그룹 그 사장님과 대화를 했는데 블록체인 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 언어가 있어요. 랭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한 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만 알고 있는 컴퓨터 전공자를 보면은 연봉이 최하 3억 정도.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 이상을 또 줄 수도 있고요. 또 뭐 그 블록체인 기업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매니저격인 아주 경력이 그 많은 이런 개발자의 경우는 그 사장의 경우는 10억을 준다고 합니다. 10억을. 그래서 블록체인 산업은 급팽창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은 전문 인력, 특히 실력 있는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임금이 이렇게 높아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CG를 한번 보시면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하고 수도권을 비교를 해보면은 매출이라든지 이런 또 다른 장점은 없다, 뭐 우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즈니스 환경의 매출 54.8, 인재풀 53.6, 그다음에 기술 및 정보 접근성, 뭐 투자 환경, 그다음 산업 생태계 미흡하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는 당연히 설문 보신 것처럼 부산이 조금 상대적 열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금융 중심지를 통한 전체적인 집적화, 클러스터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특히나 이제 금융과 관련된 뭐 신금융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설립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전체적인 무게 중심은 당연히 부산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블록체인 특구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능가할 수 있지 않을까. 부산에 대학이 4년제가 10개 이상 있고 뭐 우리 그 전문대학도 많은데 이런 관련 인재들을 그렇게 배출할 수 있는 또는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외형상으로 본다면은 약 23개의 그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웬만한 대학에 IT 학과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충분히 그 인프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용에 들어가면은 사실상 블록체인 전문 인력을 그 양성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보여집니다. 참 그게 안타깝네요. 교수님들도 블록체인 전문가가 각 대학에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특정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인재 양성을 잘해야 한다 생각이 드는데 인재 양성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전에 쓸 수 있는 블록체인 전문가를 만들어내냐 이 초기적인 그 접근부터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또 그런 인력을 키울 수 있는 그 교수나 또 이런 분 강사가 부족하다 한다면은 외부에서라도 충원을 해서 블록체인 기업들이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런 전문 인력을 갖다가 대규모로 양성을 해야 됩니다. 부산의 블록체인 그 개발자는 또 전문가가 많다는 그런 것들이 이 국내에 이렇게 퍼지게 된다면은 서울의 수도권 기업들이 부산에 못 올 이유가 없죠. 부산형 블록체인 모델 개발 뭐 이런 게 좀 준비되고 있습니까? 부산형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부산형 블록체인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부산의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물류라든지 아니면 영화, 영상, 금융, 뭐 게임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뭐 지역 화폐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같이 간다라든지 부동산 집합 투자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강점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지역 화폐 동백전을 하나의 플랫폼에 다 올려서 동백전, 그다음 택시, 동백몰 뭐 이런 부분들 다 하고 플러스 알파에서 모든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든다라든지 그것도 이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만들게 되면 위변조라든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만의 특구. 예, 부산은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또 해양도시로서 있는 수많은 선박들, 선박들도 뭐냐면은 지금은 선주가 통째로 사지만은 SOTO라고 하는 그 정권행 토큰을 발행하게 되면은 뭐 100억짜리면 토큰 100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액 투자자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부산에 북항부터 시작해서 제2 그 센텀 그리고 서면 일대 등 코어 지역에 대규모 개발 계획들을 우리가 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존의 부지를 갖다가 그 개발업자에게 통째로 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부동산 정권화해서 소액화해서 발행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그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서울 거래소와의 경쟁력에서 우위에 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래소 남들이 하지 않은 아이템을 어떻게 상장시킬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합 사이트 구축은 이렇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그 실증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많은 모델들이 있고 그다음에 동백전, 동백통 등 이미 보편화된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모아가지고 부산 시민들에게 나중에 거기다 복지라든지 교통도 다 포함시켜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굉장히 그 행정 면에서는 핵심적인 것이라 보여집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뭐 전자정부를 구현해내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 기반화해서 디지털 정부를 갖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제외하면은 부산이 아마 그리 된다면 제일 빠른 도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다가 다른 그 서비스 또 비즈니스 모델들도 좀 얹히는 좀 큰 그릇을 만들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만은 민원 업무를 위해서 동사무소, 구청, 부산시청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내 신분증을 내놓고 제가 김태경입니다 하고 증명이 되면은 제가 요구하는 민원 서비스, 주민등록등본을 받든지 초벌을 받든지 그렇죠. 예. 수만을 받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신원 증명입니다. 모든 행정 서비스고 그렇고 우리가 뭐 민간의 사이트 들어가도 보안 절차를 거쳐서 내를 증명시켜야만이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나의 신원 증명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얼마든지 주민등록을 뗄 수 있고 집에서도 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뭐 극단적으로 하면은 선거까지 활용이 되면은 밤 11시 59분에 투표하면 되죠. 투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큰 틀을 보고 부산시에서 통합 사이트를 구축해 나간다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있는 막강한 사이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시민은 그 행정 서비스의 편의성을 또 행정은 효율화를 통한 여유 인력을 확보하고 그것을 갖다가 복지 등 다른 분야로 또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한 부분까지도 이 기술이 다 접목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참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꿈꿀 수 있는 블록체인 부산 그 미래 한번 좀 제시해 주시면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금융 중심지고 허브로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인 은행 등이 부산으로 이전해 오고 그렇게 되면 고정금융,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기능들이 상당히 강화되고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 플러스해서 핀텍이라든지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금융, 이렇게 신금융, 고정금융이 합쳐진다면 글로벌 금융 허브 도시 부산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금융 중심지 지금 현재 한 뭐 30건입니다만 20위권 안으로도 저희가 부산이 설 수 있고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통해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유망한 새로운 전략 산업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이 블록체인이라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입니다. 지금의 그 인터넷을 대체해서 향후에는 모든 사회 경제 문화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모델로 다 바뀐다는 것이죠. 부산이 현재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이 블록체인 산업의 메카, 글로벌 도시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특히 부산시에서 마중물 역할은 그 부산시에서 전체적인 전략적 맵 속에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 경제 혁신 실장님과 김태경 부산 블록체인 산업협회 이사장님이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이르면 내년 봄 방류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돼 부산 수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외 연구들에 따르면 오염수는 이르면 방류 이후 7개월 뒤 제주도 앞바다에 도달해 직접적인 피해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조그맣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부산 여수인 자갈치나 이런 곳에서는 수산물 판매량이 더 줄어들 것이고 농산지가 다르더라도 수산물 하면 원전수가 아니라. 정부의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 방침과 관련해 지역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에 항의를 한 데 이어 교수의 연합회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져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 몰아주기로 인한 지역대학 고사에 이어 지역 인구 소멸이 가속화될 거라며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원 계획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빙자한 수도권 대학 정원 정책에 대한 반대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명운동도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지역화폐 동백전과 연계한 공공호출택시인 동백택시의 가입률이 87%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동백택시는 가입률이 부산 전체 택시 2만 4천여 대 중 87.5%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동백택시 호출 건수는 2만 건, 어플 가입자 수는 55만 명입니다. 지난 24일 프로야구 롯데가 기아에게 0대 23으로 대패해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다 점수차 패배라는 치욕을 안았습니다. 일찌감치 승부가 기울어지자 롯데 팬들은 기아가 점수를 낼 때마다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웃지 못할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롯데 팬들도 많은 박수를 치고 있네요. 네. 배트에 맞으면 안 돼요.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부산 지역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지난 4월의 경우 전월 대비 649억 원 증가했지만 반대로 5월에는 1279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5월 들어 1120억 원 감소했으며 이는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주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 토론 준비로 인해서 한 주 쉬어갑니다. 2주 뒤에 기초학력 평가 논란 토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